아로마 테라피 2급 개론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한 느낌이 들고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정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들 혹시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한다 들어보셨어요? 개뿔 뜯어먹을 때 대답해 거 주시면 같죠. 네, 들어보셨죠? 이거 보통 어떻게 써요? 말할 때 우리 대도 않는 소리 한다고요. 애도하는 소리 한다. 맞아요. 영양가도 없고 뭐 의미도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을 무슨 대도 않는 소리를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고 해요. 혹시 동물들이 실제로 개도 풀을 뜯어먹고 육식 동물들이 풀 뜯어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육식 동물이 풀을 뜯어먹는다? 우리 보통 초식 동물은 풀 뜯어먹는 거 그렇지, 맞잖아요. 당연히. 그죠? 예, 육식 동물도 풀을 뜯어먹어요. 그러겠죠. 비타민 뭐 섭취를 하려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아프면 자기들이 그런 특정한 음, 것을 찾아서 뜯어 먹기도 한대요. 어, 그리고 이제 맞아. 네, 초식 동물인 그런 기린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동물들도 이렇게 뭔가를 찾아서 막 핥아 먹기도 하고 동물뼈를 핥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음, 얘기냐면 자기 몸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인디언들이 자꾸 동물들이 이상하게 바위를 이렇게 핥아 먹더래요. 그래서 쟤네들은 왜 저러지? 그러고서는 봤더니 저희가 된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게 나중에 암염 아시죠? 소금. 소금산 같은 거, 소금도 왜 한국은 저희가 바다로 해가지고 미네랄 소금 이런 거지만 어떤 데는 이제 화석이나 이런 게 융기되고 바다 같은 게 되면서 소금이 산처럼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암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보통 그 발 마사지 할 때 쓰는 거 뭐죠? 족욕할 때 쓰는 히말라야 족욕 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거를 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동물들이 찾아서 핥아 먹으니까 사람들이 봐서 어떻게 해요? 신기하다 이러고서는 알지 암염이었다. 또는 어떤 특정한 동물들이 자꾸 아픈 것 같은데 가서 풀을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약간 진통성이 있는 그런 허브들을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기에 필요한 것들은 찾아서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는요. 아로마 테라피를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아로마를 활용해서 향기 치료 또는 향기 요법을 한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로마랑 테라피의 합성어가 아로마 테라피겠죠.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 합성어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 에센셜 오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한 자가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자연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을 가지고 우리 몸에 적용해서 첫 번째는 자기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또 몸을 건강하게, 마음을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는 자연 치료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의를 한 번 더 해보자면 자가 치유력을 높여서 스트레스나 심신의 불균형 상태를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차원에서 치유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전인 치료 요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딱 들어보면 되게 어렵죠.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려워요. 그럼 요거를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아로마 테라피는 뭐다? 라고 딱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거 아니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 안의 자가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자연 치료법. 이다라고 이거를
딱 머릿속에 정립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지 이제 아로마 테라피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향성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를 가지고 우리 몸에 써서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전인적인 치료법이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제가 계속 수업할 때마다 익숙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화면이 없더라도 저는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좋은 건 에너지를 이용하고 자가 면역력을 증강시켜준다. 이런 것까지 더 넣으면은 저한테는 더 설명하기가 쉽겠지만 일단 제가 외운 바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로마 테라피가 뭐다라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선생님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아로마 테라피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아로마 테라피의 특성을 좀 보면은요.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물질을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출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능이 들어가기,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농도겠죠. 그래서 그런 고농도인 것들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벤더와 티트리 외에는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는 특히 희석해야 돼요. 성인 얼굴은 1%, 신체에서 3에서 5% 또는 10%까지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노인과 어린이는 왜 희석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특히나 더 희석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건강한 성인보다는 좀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신체 그 기능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하니까 네, 좀 맞아요. 희석해야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혹시 정쌤 혹시 가능하세요?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음, 다른 거 하고 계시나 봐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일단은 기능이 떨어져요.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막 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바 소량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성인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에 용량을 사용한다. 우리가 10ml라고 했을 때 1%는 성인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로 더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희석하는 그런 이제 코코넛 오일이라던가 다른 오일류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잘 사용할 수 있게 우리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고요. 인체의 향상성을 유지한다고 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보시면 심신의 부조화를 바로잡는데요. 심신의 부조화라는 건 마음하고 정신의 조화가 안 될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해서 이제 좀 균형을 맞춰주는 거. 또 하나는 신체 자체도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체에 몸이 불편하다던가 어딘가 통증이 있다던가 이럴 때도 불균형 상태를 바로 잡아주는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의 균형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를 쓴다는 거는 이 몸과 마음 또는 실체 불균형, 일상생활의 균형 이런 것들을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는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하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 자가 면역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로마 테라피의 특징과 아로마 테라피가 뭐다라는 걸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브라는 게 있고요. 허브가 뭐다?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방향성 식물에서 추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통은 허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허브는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푸른 풀을 의미한대요. 푸른 풀이라는 라틴어 헤라에서 어원이 되어 있고요. 고대 국가에서는 향과 약초라는 뜻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현대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꽃과 열매, 잎, 줄기, 뿌리 등 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이나 요리, 향료, 살충, 살균 이런 데서 쓰는 모든 유용한 식물을 허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허브라는 거는 아로마랑 같은 걸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로마랑 허브는 같아요. 그러게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아닌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아로마 테라피, 허브 테라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네, 다르겠죠. 그러면 이 허브는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허브와 아로마의 차이를 조금 보기 전에 허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향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을 허브라고 불러요. 그러면 허브와 아로마의 차이를 좀 볼게요. 제가 먼저 질문을 했지만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허브와 아로마의 차이는 허브는 가공되지 않는 상태로도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약용이나 향료로인데 향료로 써있네요. 잘못했긴 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고치도록 할게요. 약용으로나 향으로 쓸 때 식물이 가공되지 않는 상태를 허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로마는 가공한 상태, 편리하도록 가공한 상태를 아로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옛날에 단군 신화 있잖아요. 단군 신화에 보면 호랑이하고 곰이 뭐하고 뭐 먹으러 들어갔는지 기억나세요? 쑥하고 마늘이요. 맞아요. 쑥하고 마늘 먹었죠. 쑥하고 마늘 먹는데 일단은 그 시작점부터 문제가 있죠. 호랑이하고 곰하고 일단 하나는 육식동물이고 하나는 초식동물 아니다. 곰도 육식이긴 해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곰이 잘 버텼잖아요. 쑥과 마늘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아로마일까요? 허브일까요? 허브. 허브겠죠. 네. 우리가 보통 향신료라고 하는 요리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 거의 허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그냥 허브라는 지칭되어 있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용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랑 이제 허브의 차이를 좀 알아봤고요. 우리가 보통 아로마라고 얘기하는 건 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향이 나는 건 다 아로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봤던 아로마는 이제 좀 편하게 가공한 상태를 아로마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우리는 에센셜 오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되는 주 재료가 이 에센셜 오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효능이 있는 식물이나 꽃,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에서 추출한 정유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요. 여기서 많은 특징들이 나오겠죠. 이 에센셜 오일의 순도와 치료적 가치를 결정하는 인자 중에 하나는 화학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화학에 관련된 것도 공부를 좀 하잖아요. 2급 수업에서는 저희가 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지만 1급에서 주로 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화학 성분 때문에 이 특별한 효능이 생기는 거예요. 식물에게. 그런 효능이 생기는 그런 변수들을 보면 오일이 생산되는 식물의 부위, 어디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껍질에서 되느냐, 뿌리에서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토양 조건이 있어요. 토양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삼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삼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도 다 인삼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알려져 있는 거는 한국이잖아요. 그중에서도 한국도 인삼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제일 유명한 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풍기나 금산인삼 이런 것들을 유명하다고 치잖아요. 그런 걸 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있는 화학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사포닌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인삼도요,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인삼이랑 한국에 있는 인삼의 차이는 뭘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미국에 있는 인삼하고 한국의 인삼의 차이. 둘 다 사포닌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미국에, 음? 미국에 있는 인삼은요, 사포닌의 종류가 적대요. 그러니까 사포닌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적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인삼 같은 경우는요,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갈라져 나오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모노테르펜 뭐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또 리모넨도 있고 뭐도 있고 알파피넨, 베타피넨 이런 식의 것처럼 사포닌 안에 있는 그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인체에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인삼이나 중국 인삼보다는 한국 인삼을 세계적으로 쳐주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비료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제 한국의 뭐 농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인삼도 정관장에서는 그 농약 그 검출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장에서는 그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은 이렇게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또 추출하는 기계도 있고요. 그래서 비료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지리적 여건은 좀 전에 말했던 홍삼, 네, 홍삼이 아니라 인삼 얘기했잖아요. 미국 인삼, 한국 인삼 얘기한 것도 지리적 여건에도 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 금산 쪽에 있는 인삼이 좋은 이유는 그 기후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리적 여건이나 기후, 위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확 계절하고 방법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꾸 인삼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쩐지 어쨌든 인삼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좋으니까 먼저 인삼 얘기를 하자면 그 인삼을 수확하는 거는요. 보통 우리 정관장은 6년근 인삼 얘기하고요. 뭐 하는데 6년근 인삼은 없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오래 묵을수록 썩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년, 6년 정도에 서 6년째 되는 인삼도 언제 수확하는 게 좋냐면 그 추석 전에 수확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계열 약간 쌀쌀한 11월, 12월 요 사이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성분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에센셜 오일로 얘기를 해보자면 타임이라는 오일이 있거든요. 그 타임이라는 오일이 언제 추출하면 좋으냐면 그 추출하는 시기가 언제에 따라서 요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라게 하기보다는 화학 성분이 어디에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여름이나 늦가을에 만약에 추출하면은 부식성을 강화하거나 피부 자극을 높이는 카라크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추출 시기는 좀 이른 때에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처럼 수확 계절의 방법이나 그 다음에 수확 시기의 계절,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추출법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추출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장미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미는 두 가지로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증기 증류법으로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앱솔루트라고 얘기하는 용매 추출법으로 가능해요. 수증기 증류법은 꽃송이들을 넣어가지고 물에다 찌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추출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찌는 거랑 똑같아요. 떡 찌듯이 찐다라고 보통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물에다가 끓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로즈는요,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앱솔루트라고 하는 건 용매 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매제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분을 극대화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로즈 향을 맡아보면은 앱솔루트로 되어 있는 그 로즈가 그 로즈 오또보다 조금 더 향기로워요. 로즈 오또라고 얘기하는 우리 수증기 추출법 같은 경우는 약간 무게감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향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 방울을 다른 데다 섞으면 굉장히 향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째로 향을 맡았을 때는 앱솔루트가 오또보다 향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런 성분이 극대화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순도와 치료적 가치를 결정하는 인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영향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한번 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특징을 좀 볼게요. 에센셜 오일의 특징 첫 번째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거는 기름에 녹는 거겠죠. 그리고 이 오일 자체도 기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이나 유지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일들에는 굉장히 잘 녹아요. 알코올에 잘 녹는 거를 알 수 있는 건 저희가 천연 페브리즈 만들어 볼 때 베이스가 알코올이잖아요. 그 알코올에 굉장히 잘 녹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라는 오일에도 잘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구촉촉이라던가 아니면 뭐 터널 증후군 이런 거 만들 때 베이스를 코코넛 오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오일을 잘 섞는 거, 에센셜 오일과 오일이 잘 섞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해요. 저희 그거 만들잖아요. 4주차에 헤어식초 만들 때는 오일들이 다 떠 있는 거 볼 수 있죠. 물에 이렇게 떠 있고 잘 녹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휘발성이에요. 휘발성이라는 거는 빨리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날아간다는 거는 분자량이 굉장히 작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빨리 휘발한다라고 될 수 있고요. 이 휘발하는데 이 열에 닿거나 산소에 닿으면 품질이 떨어져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감광성을 가지고 있는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르고 만약에 바로 햇빛을 본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센셜 오일은 양리작용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순도와 치료적 갈지를 결정하는 인자 중에 하나가 화학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화학적인 조성물로 인해서 양리작용이 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특정한 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생님들 윈터그린이나 혹은 자작나무 향 같은 거 맡아보시면 어떤 향 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맡아보신 분 계세요? 문쌤 혹시 윈터그린 향 맡아보셨어요? 그럼요. 좋아해요. 옆에다가 바로놓고 그 음. 스티커도 아주 핑크색이고 음. 냄새, 파스 냄새 많이 나요. 맞아요. 파스 냄새 나죠. 그 파스 네. 냄새가 이게 그냥 화학적인 거가 아니라 인공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파스 향이 나죠. 네. 네, 요거는 특정한 치유의 특성에 기여하는데 이 특성은 뭘까요? 윈터그린은 어디에 좋을까요? 뭐 근육통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파스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예. 근육통, 그 다음에 뼈 통증 이런데 파스 향이 나는데 그런 향들이 이제 뼈 통증이나 근육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그런 화학 조성물 때문에 이런 양리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특징을 봤을 때 양리작용이다라고 하면은 그거 한 가지로도 요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윈터그린 예로 들었을 때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 것들 많이 있는 것들은 특정한 파스 향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향이 나는 그 화학적 조성물이 있는 것들은 뼈 통증이나 또 근육통 이런 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특징은 첫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죠? 지용성. 잘 녹는 거. 물에는 안 녹지만 유지라던가 아니면 알코올은 잘 녹고요. 두 번째로는 휘발성. 빨리 날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양리작용이 있었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을 좀 알아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 순도와 치료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학명이에요. 학명이라는 건 선생님들 혹시 지금 오일 가지고 계시면 이제 문쌤 윈터그린 향 맡고 계시니까 거기에 병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병에 보면 학명이 있어요. 네, 학명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뭐냐면 스피어민트 들고 있어요. 스피어민트는 학명이 멘타 스피카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일을 선택할 때 오일병에 식물의 학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일 이름이 비슷하더라도요. 식물에 따라 학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이름의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학명을 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스피어민트하고 페퍼민트의 학명은 달라요. 스피어민트는 멘타 스피카타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뭘 떨어뜨렸네요. 페퍼민트의 학명은 멘타 피페리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트 계열이라고 해도 학명이 다르기 때문에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원재료명도 적혀 있어요. 보시면 스피어민트 같은 경우는 스피어민트 100% 또는 페퍼민트 100%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렌딩 되어 있는 오일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전성분 해서 어떤 오일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뭐 라벤더, 뭐 연필향, 나무 목부 오일, 녹나무 이런 식으로 원재료명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지만 여기에 성분들이 어떤 게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다음에 비용을 좀 생각해 볼게요. 비용은 우리가 이제 치료적 가치를 원한다면 너무 고가의 오일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저가의 오일을 쓸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너무 싼 것들은요. 뭐가 문제일 수 있냐면은 그 품질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저가의 오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들이 뭐 너무 뭐 저렴하다. 예를 들면 라벤더가 뭐 100ml에 10,000원이다. 이런다고 하면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고품질의 오일을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요. 그런 성분이라던가 순도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장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비용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 데도 노력을 좀 많이 쏟기 때문에 이런 품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려면 좀 그런 증명할 수 있는 회사의 오일들을 선택하고 또한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상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오일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순도를 유지하는지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네 번째로는 향기인데요. 이제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에센셜 오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치료적 특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향을 맡아보고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뭐 어떤 향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죠. 기억해야 될 향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오일병인데요. 오일병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색이어야 될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보면 갈색이죠. 왜 갈색이냐면 차광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햇빛에서 조금 이렇게 차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민감한 에센셜 오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유리병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관 방법이 써 있는데 서늘한 곳에 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분배기라고 하는데 분배기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셨어요? 백이 분배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뭐 나눈다는 뜻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 분자가 들어가니까 예. 아무래도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나누겠네 이렇게 얘기를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드롭씩 떨어지는 건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뚜껑을 열어보면은 안에 뭔가 동그랗게 돼 있고 구멍이 위아래로 뽕뽕 뚫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거의 공기 들어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동그란 거 위아래로 구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구멍이에요. 우리가 오일이 나오려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거거든요. 동그란 거 바로 위쪽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점도랑 비중에 따라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 그런 유리병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을 쓸 때 요런 이제 드롭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안에 드로퍼라고 해서 한 방울씩 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드로퍼를 사용하느냐? 우리 보통 스포이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드로퍼를 사용하냐면 스포이드 같은 경우는 밀폐성이 떨어지고요. 뚜껑을 열면은 공기가 확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드로퍼 같은 경우는 공기가 한 방울씩 들어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패율이 적어져요. 그 다음에 스포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고서는 오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부랑 맞닿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오일하고. 그러면은 산패 속도가 또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로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스포이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땐 짧은 시간에 빨리 사용할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쓰실 때는 스포이드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일을 보관한다라고 했을 때는 드로퍼로 되어 있는 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관 방법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자체도 차광되어 있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의사항은요. 그 이제 블렌딩 되어 있는 오일에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블렌딩 되어 있는 오일에 보면은요, 사용 시 주의사항이 1, 2, 3, 4까지 되어 있어요. 제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보통 한 주의사항이 한 4개 정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보자면 이제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오일을 얘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과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세 번째, 보관 및 취급 주의사항, 어린이가 손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섭취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뭐가 되어 있냐면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는 이런 오일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확인사항들을 좀 보시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일을 살 때 사실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요. 뭐 고가의 오일을 살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병에도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는 뭐다,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은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요, 아로마 테라피 역사, 그리고 캐리어 오일, 에센셜 오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